네, 2018년 국가직 7급 국어 총평 및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어떠셨나요? 좀 당황 많이 하셨죠? 국가직 9급 이후로 대비를 한다고 하셨겠지만 또 독해에 대한 대비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공을 들이지 않았을 땐 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제 비율 한번 볼게요. 자, 출제 비율을 보면 자, 독해가 11문제, 그 다음에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이 합쳐서 6문제, 그 다음에 어휘 한자가 3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독해가 절반 이상 나오는 것은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조금 쭉 이렇게 독해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문 길이가 올해 국가직 9급 그리고 국가직 7급 굉장히 길어졌죠? 자, 독해부터 출제 비중과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기존 출제와 달리 단순 내용 일치가 아니라 일반 추론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에 있는 내용을 매칭만 해본다고 결론이 나는 문제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문을 읽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자, 선지에서 답안 결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평소에도 기출만 풀어봤다면 내용이 일치는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추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모의고사, 그래서 추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하지 않은 경우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약간 특이한 출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고전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전 시조에서 교과서 필수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평 통보에 대한 이렇게 한자 나자를 읽었으면 아, 대략 이런 내용이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면서 풀었으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황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푸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 산문도 사실은 시험 보기 전에 수험생들이 많이 긴장하는 부분인데 이욕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현대 산문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청준의 소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나 텍스트 2개를 비교대조했어야 했어요. 근데 텍스트 2개를 비교대조 할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동시에 지문 2개를 다 보고 선지를 보려고 했으면 선지를 보고 나서 지문을 다시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를 보고 중간에 선지 처리를 좀 한 다음에 나머지 텍스트를 읽었으면 수월하게 해결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봤던 기출문제들에는 이런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론조차 몰라서 시간 지체가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에 선지 처리하는 것도 훈련 좀 하자라고 제가 모의고사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좀 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론 문법과 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법과 규정 같은 경우는 어문 규정 딱 2문제 나왔죠? 표준 발음법 평이하게 나왔고요. 띄어쓰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문 규정에선 변별력이 없었던 반면 이론 문법이 그동안 형태론에 좀 치중된 출제들이 많았다면 기출에는 이번에는 올바른 문장 다듬기라든가,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미론에서 문맥을 활용해야 되는 다이어 추론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피동 표현인데 피동 표현도 일반형이 아니라 특이한 변이 출제. 그래서 피동 표현이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자, 그러한 순발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 문법 또한 제자 원리가 아니라 높임법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고전 높임도 그냥 기출만 풀어봐서는 그래서 제자 원리가 출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에서 좀 밀도 높게 고전 문법을 좀 다루고 그리고 문법 문제들도 높임법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이런 건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한 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론 문법과 규정도 아무리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했다라고 해도 사실 변칙적 출제에 대비해서 다양한 예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이거는 대비하신 것보다
너무 쉽게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 한자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사실은 투자 대비 산출이 너무 낮았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구간이죠. 사실 한문이 최근에 조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서 한문에 대해서 달달달달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또 7급 전용 한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를 낼 때 한문의 문장 문법보다도 국가직 때부터 지방직 이때부터 이렇게 1시즌, 2시즌, 3시즌 모의고사를 낼 때 어떻게 내려고 노력을 했냐면 좀 문학 작품 속의 부분 한시나 이런 고전 문학 작품들에 이렇게 넣어서 융합형의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문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독해 지문과 엮어서 성어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도 지문 속에서 이렇게 적절한 쓰임에 대해서 표기, 적절한 자를 썼는지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유어도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한자어에 대해서 대응하여 고유어를 바꿔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어휘 한자는 지역적인 출제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그리고 성어도 어려운 그런 선지들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독해에 스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원페이퍼로 총평을 정리해드린 게 있거든요. 자, 그걸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페이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상반기 치러진 9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독해가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훈련을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직만큼은 아닐지라도 작년 지방직보다는 훨씬 독해 비중이 강화될 거로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7급 시험에 피셋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아예 이렇게 확정적으로 공고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의도가 미리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올해 출제는 피셋형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 국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수능 국어와 피셋 국어의 차이가 이제 자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추리 논증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 이해 부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문학에서 운문 부분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문제에 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 부분에 대해서는 낯선 지문이 좀 나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교과서 필수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고전 읽기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나 한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휘 한자는 단순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독해 속에서 풀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방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를 하시면서 독해 훈련량을 좀 늘리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공무원 국어는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만 집중된 학습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기본서와 그리고 우수 기출을 막 여러 번 회독하는 거는 사실 독해인 기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독해는 기출보다 어려울 테니까요. 그러니까 독해는 유형을 보는 정도에서 기출은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강사들이 출제한 수준 높은 좀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문 규정의 표준 발음법이었죠. 자, 표준 발음법에서 5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서 제가 잠시 5항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5항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음들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다만. 그리고 선지들이 지금 다만에 대한 출제를 하고 있죠. 자, 다만에 보시면 2번 예와 리에 이외에 예는, 여기에는 자음이 나와 있지 않죠? 자, 이 자리요. 자, 그래서 자음이 없거나 아니면 리을이 아닌 경우에는, 즉 어떠한 자음이든 여기에 왔을 때 리을이 아니라면 에로도 발음한다라고 허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정보도 있죠.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 의는 이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둘째 음절부터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조사의인 경우에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연계. 자, 연계에 보면 지금 자음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이 온 것도 아니고, 리을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이렇게 읽는 것이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은 허용. 그 다음 2번, 여기는 리을이 왔네요. 자, 리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한다? 명백하게 제대로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출에서 많이 본 예시 단어일 거예요. 평이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충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음절이죠. 이음절이라 이렇게 발음하는 거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원칙대로 발음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발음 4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 의 같은 경우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고요. 조사 의 같은 경우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으니 경우의 수 4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논의의 의.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이로 발음하는 거 허용이 되지만 지금 요렇게 논의라고 발음을 원칙적으로 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연음돼서 초성이 생긴 경우에는 초성이 있을 때는 이로 발음한다고 하였지만 앞에서 자음이 연음된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자음이 연음된 경우는 이렇게 니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 원칙, 그리고 니라고 발음하는 게 허용이에요. 자, 그럼 1번은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이한 출제였기 때문에. 자, 그럼 2번. 자, 추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딱 보면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이론문법 언어와 국어 쪽에 출제가 아닐까? 라고 기대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선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론문법적 지식으로는 풀기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엔 지문과 매칭해서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어떻게 펜터치 했어야 될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부정발문이죠. 사실 단순 내용 읽치면 부정발문에서 선지 변별 키워드를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추론인 경우에는 자, 선지에서 키워드를 가져가도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찾았을 때 그 정보와 그 정보가 똑같이 문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봤던 정보와 봤던 정보, 자, 본 정보, 어떤 두 가지 정보를 볼 때 유사할 때 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면 오히려 선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문을 먼저 보고 선지 보는 방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실은은 언어를 기호의 형식에 상응하는 기표와 기호의 의미에 상응하는 기의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펜터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므로 예시를 읽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기의가 어떤 부분이고 기표가 뭐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되죠. 그런데 연필의 기의에 대응하는 영어 기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실은 이처럼 하나의 기의가, 하나의 의미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멋대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어와 국어에서 배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나와요. 문법에서 자의성. 자, 그 다음 한편 이러한 자의성은 사회적인 약속과 문화적인 약호에 따라 조율이 된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자의적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문이 되게 긴 편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는 아무리 부정발문이더라도 추론인 경우에는 지문이 길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지문을 먼저 정리해주고 선지를 보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자, 그러면 부추가 기의가 됩니다. 자, 하나의 기의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 문화나 어떤 약속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자의성을 엿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기의와 기표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사례로 보여줬죠. 지금 1번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미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떤 개념, 기의를 새롭게 표현한 기표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 전까지 기존의 약속이 있다면 약속에 따라 조율된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또 합의가 필요하겠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가 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거라고 추론할 수 있죠. 왜? 자, 기의와 기표의 그 연관성은 이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문화적 약호와. 그래서 문화권에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아마도 같은 기표를 공유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편적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미상으로는 되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의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기의에 대해서 각각의 기표들이 다르겠죠? 그게 지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볼 수 있다? 그럼 지문을 읽고 잘못 추론한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지문에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에선 분명 뭐라 그랬냐면 기의와 기표는 자의적이며 그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조율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보편적인 단어라 하더라도 그것의 기표가 공통 특질을 가졌을진 알 수 없어요. 왜? 이게 그들의 문화가 같은 게 아니라 문화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의미란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도 각각의 문화에서 다른 기표로 표현이 된다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4번은 지문의 내용과 충돌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은 현대운문이에요. 현대운문 지문, 굉장히 낯선 지문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이거는 교과서 필수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기타 직렬 기출에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을 쭉 따라갔을 때 한 번 이상 봤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리고 이걸 미리 봤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다만 오히려 이 문제가 힘들었을 건 선지를 끊어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지가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을 동시에 물어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의고사 볼 때? 자, 여기에 선지의 문학작품에 표현상의 특징 개념어가 들어가는 경우 그 개념어들을 먼저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를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주제 파악만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특에 대한 선지를 미리 가져가지 않으면 지문을 읽으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문 읽고 지문 이해한 다음에 선지 보고 지문에서 다시 뒤져야 되는. 그러면 지문을 다시 2번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3번인데 지문을 2번씩 보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선지를 먼저 읽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의인화가 있나 봐야지 끊고 그 다음에 소외된 존재의 슬픔은 내용이니까 안 가져가셔도 돼요, 사실. 자, 여러분 내용에 대한 선지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 표현상의 특징이든 내용에 대한 것이든 자, OX 포인트를 가진 것들이에요. 어떤 선지는 OX 포인트가 2개고 어떤 선지는 OX 포인트가 3개일 수도 있고 어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번이라든가 4번 같은 경우는 노란색만 확인이 되면 뒷부분은 따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OX 포인트가 각각 2개에다가 이걸 통해니까 3개예요. 의인화가 있는가, 그리고 의인화가 이것을 보여주는가, 그것 때문에 의인화가 쓰였나, 이렇게 끊어서 OX, OX, OX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선지를 미리 끊어두는 게 좋다는 거지. 이걸 다 암기해서 지문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인화 있나 봐야지, 있다 이거 뒤에는 확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유사한 종결음이 있나 봐야지, 있다 뒤에 확인하고 그 다음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인가 봐야지 이렇게. 2번은 내용에 대한 거니까 미리 막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 이렇게 읽었을 거지. 여러분도 이거 안 봐요? 자, 그쵸? 출제할 때 작품 이름과 작가를 보여줄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어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와 작품명을 보여줬을 땐 미리 보라고 하셔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미리 보고, 자, 슬픔이 기쁨에게,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은 슬픔이 기쁨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나와 너가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너에게, 그럼 나는 누구? 슬픔. 이제 너에게 청자 설정. 자, 그래서 2인칭 청자 설정을 하고 말을 건네는 듯한 4번의 표특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주겠다. 보여주겠다. 무엇을?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얼굴. 의인화되어 있죠? 자, 그 의인화는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의도적으로 거는 것 같은 관념인데 사람, 의인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슬픔의 평등한 얼굴 두 가지를 잡았어야 돼요. 그래야 잘 잡은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의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과 4번의 표특을 동시에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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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자, 이거 뭐예요? 동일한, 그쵸, 어미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몇 번 선지였어요? 3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집중하면 돼요. 나는 아까 선지에서 본 표특을 다 캐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 나는 사랑보다 더 소중한 슬픔을 주겠대요. 이거는 다른 이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연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나오죠? 이기적이고요. 자, 그러한 너에게, 무관심한 너에게,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에 대한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 슬픔은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아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연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한 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의인화 찾았죠, 우리. 이게 자연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연이 뭐 아름답고 난 여기서 자연을 즐기고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입니다. 쉽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게 바로 뭐예요? 소중한 슬픔이죠. 소외된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자. 그리고 같이 슬퍼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의식이죠, 2번. 자, 그 다음 유사한 종교로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내가 너한테 가르칠 거야. 이거거든. 그래서 의지가 드러나죠. 그 다음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 설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화법 1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비문학 6개, 그 다음에 화법 1개. 그럼 화법을 만약에 비문학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대본이 나와서 그렇지 어떤 말하기 방식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논지전개 방식이나 서술 방식을 찾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비문학 출제가 화법까지 포함한다면 7개가 된 거죠. 자, 그럼 지방직은 어떨까요? 지방직은 지금까지 출제로 쭉 봤을 때 국가직만큼 비문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가직과 서울시 사이에 지방직이 있다고. 그래서 지방직은 이렇게 비문학에 좀 치중된 방식으로 독해를 낼 것 같진 않고 비슷한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주로 화법 문제 보면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물어보면 부정발문을 내요. 그래서 여기 발문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실수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선지를 보고 지문에 들어가서 소거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제 착각을 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겠죠. 자, 근데 발문을 똑바로 봤다면 긍정 발문이죠. 그럼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별 득이 없는 거예요. 왜? 세계가 거짓말이잖아. 오히려 속아요. 자, 그러니까 긍정 발문일 땐 진행자 위주로 지문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서 진행자 안녕하세요. 우선 노키즈 존이 정확하게 뭔가요? 수능 쪽에 지문 가져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니 여기서 일단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자, 그러자 홍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자 진행자가 말합니다. 자, 공공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곳도 그럴까? 라는 거는 이제 일부 인정하면서도 약간 회의적 질문을 하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상업시설에서도 그런가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굉장히 밀도 높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일부 인정, 하지만 오히려 다른 상황을 설정해서 예외가 있지 않냐? 예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그런 다음에 쭉 얘기했어요. 자, 진행자가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다 보면 오히려 다른 손님들을 더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거는 확인입니다. 확인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느냐? 라는 확인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진행자가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언뜻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 자, 이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지 않나요? 그쵸?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진행자가 자, 어떤 예를, 유사한 예를 들어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 교수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홍 교수가 이 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요. 자, 그 다음 진행자, 네, 그렇군요.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에 대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의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홍 교수의 말에 대해서 진행자가 정리하면서 근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말하기의 진행자의 일반적인 진행과 약간 달랐어요. 자, 원래 진행자는 뭘 하죠? 여러 명이서 다자간 대화일 때는 그냥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거나 그리고 어떤 절제를 시키는 거죠.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 정리하거나 이 정도에 머무르는데 여기 진행자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져서 추가적인 설명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판적이거나 아니면은 발레를 들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더 생각을 해보게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땐 그렇겠지만 이때도 이럴까요? 라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 동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 인정, 일부 이해했다. 근데 다른 예는 없느냐? 다른 상황은 없을까요? 예외가 없을까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동조라고 할 수 없고 다음 인터뷰에 기약도 없죠. 자, 그 다음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며 차단?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자기 주장을 관철한다. 자기 주장을 내세운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생각을 더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어느 부분일까요? 여기. 자, 버스 운행.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생각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 교수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답안은 3번.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는 맞아요.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뒤에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환기시킨다? 아니죠. 추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7급 대비 모의고사 할 때 화법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화법 문제를 잘 틀리는 사람의 특징에 희곡을 잘 못 읽는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7급 모의고사 할 때 화법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감을 줘서 속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태도를 개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읽으셔야지 본인이 근거 없이 이렇게 목소리에 어조를 심어서 이거 뭔가 띠꺼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거는 태클 거는 거야.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러면서 감정을 실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4번에 끌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법 지문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텍스트 정보만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문학을 읽으면서 인물의 감정을 추론하던 것을 막 여기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이론 문법 문제인데 이론 문법에서 우리가 문장 짜임새와 같은 통사론의 훈련은 많이 했겠지만 문장 다듬기에 대해서는 훈련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 보면 60문장이 넘는 문장 이렇게 놓고 기출 그리고 교과서 예문들을 두고 문장 다듬기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두의 약점 특강 이런 데에서 문장 다듬기, 올바른 문장 다듬기 잘 못한다고 그거를 쭉 수업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내내 문장 다듬기만 했던 그런 무료 특강도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제 틀렸으면 그 무료 특강 꼭 보세요. 모두의 약점에서 올바른 문장 다듬기 같은 거. 자,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분명 문제에서 호응에 대해서 물었는데 1번 선지 보면서 이 문장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문장의 호응을 물어보는데 아니, 세종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떡해요. 누가 이 문장의 내용의 OX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거는 발문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그 호응에 대해서만 보세요. 자,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것, 이렇게 무의미어가 주어가 될 때, 그때는 마무리할 때 서술어에도 무의미어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또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한자 사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한자를 못 쓰게 한다는 건지, 한자를 쓰는 사용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건지, 이게 모든이 꾸미는 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자, 그래서 명백하게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한자 사용을 모두 없애려는, 혹은 한자 사용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명백해지죠. 그 다음, 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요 부분.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잡으셨어도, 그래서 블러블러라는 것은 블러블러라는 것이다, 점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아주 전형적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의존명사 것 혹은 아니면 점, 뭐 이런 것들에 의해 수식받는 관형절일 때, 그때는 서술어도 블러블러라는 것이다, 점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달라.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만든 행위는 어떠한 의도에서, 의도가 있으니까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자, 그러면 명사구네요. 자, 근데 이럴 때 명사구일 때 앞부분이 어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뒤가 서술어일 때는 우리는 절의 쓰임을 더 선호합니다. 뒤에처럼요.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기 보면 서술어가 있잖아요. 조성하는. 그래서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다, 목적어를 조성하다, 이게 절이죠. 앞은 구고 뒤는 절이니 앞뒤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구를 바꿔주는 게 우리 문장 쓰임에서 더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잘했네요. 가능한이라는 관형사형이, 그죠? 관형사형이 뒤에 있는 한,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자, 가능한 한,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자, 그래서 적절합니다. 자, 우리 팀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그럼 고려해 왔다의 주어는 우리 팀. 우리 팀은 조직이나 단체니까 우리 팀에서 라는 주격조사예사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분 살펴보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절을 형성했으면, 자, 무언가를 살펴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호응 관계가 맞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조건절. 조건절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2000년대 이후 복지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살펴봤을 때 블러블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살펴봄의 결과는 알 수 있다지 그러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펴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나요? 살펴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살펴봤다의 결과는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절에 대한 서술어의 호응이 맞았어야 된다.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에 보면 밑줄진 부분에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 합성 등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 나오는데 글이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온, 합성 등재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다, 어떤 행동을 해왔다 라는 얘기. 자,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라고 했는데, 이 대가 연결어미 되냐, 의존명사 되냐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그때 이것을 다른 의존명사에 치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견하는 것에 라고 바꿔보는 거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의존명사로 바꿀 수도 있고 격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의존명사 되구나 라고 판단하고 띄어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대책 없이 쓸데없는 합성 등재됐습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일만 골라서 하니 얘는 멀쩡해요. 골라서 하다니까요. 그래서 앞부분이 틀린 거죠. 쓸데없는. 자, 그래서 여기 합성 등재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조항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띄어쓰기 문제들을 보면서 합성 등재된 단어들은, 그리고 파생어나 합성어들은, 이런 복합어들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는지. 자, 여러분, 니은지에 대해서는 의존명사 지인지 아니면 연결어미 지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때 이것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불확정성을 표현하는 지는 어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의존명사 지을 때는 앞부분 사건을 과거의 행위로 보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띄어쓰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본 지 몇 년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보다의 동작이 일어난 지 시간이 흘렀다, 이럴 때 띄어쓰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마는지 그저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진술은 어미 붙였습니다. 그 다음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 알아보다 합성 등재되어서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바, 니은 바. 이 니은 바도 의존명사 니은 바냐 아니면 어미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다른 의존명사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어미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미는 어미의 치환이 되고 의존명사는 의존명사의 치환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볼까요?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이 찾아야 한다. 이상하죠? 자, 그러니 있었으니. 자,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니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정도로 이렇게 연결어미가 필요한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미로 바꿔줄 수 있으니 어미로구나 해서 붙여 쓰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하다 띄었어야 되는 말이죠. 합성 등재 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이런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다음 카페에 이제 고민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제발 다이어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또 나와가지고 보자마자 헉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마라 할 정도면 그걸 돌파했어야 되거든요, 시험 전에. 그러면 어떻게 돌파하는, 문제를 알면서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몰라서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강사한테 물어보든지 어느 부분을 봐야 해요, 이런 거 어떤 책에 보면 나와요, 뭐 이런 걸 물어보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 전에 케어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어휘 이제 되게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지엽적인 고유어 이런 거보다 문맥 추론시키는 거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문맥적인 문제, 얘 어휘로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의미론에서 다이어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랑받는 유형이에요. 왜? 어휘를 내면서 독해 추론력을 같이 측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독해 알고리즘에서 패턴에 문맥 추론에 넣은 거예요. 그때 이거 독해 알고리즘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어휘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문맥 추론 아니야. 문맥 추론 독해야. 내가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첫째, 유의어로 치환해보는 법. 둘째, 문장 구조를 보는 법. 셋째, 그 문장 구조의 필수 성분의 유사성을 보는 법입니다. 자, 이때 이 단어들이 얼마나 유사하냐 따라서 1단계를 쓸지 2단계를 쓸지 3단계를 쓸지 구별이 돼요. 유의어로 맞바꿔 쓸 수 있다 해서 동음 이의어는 치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다이어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얘는 다 다이어였어요. 동음 이의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 다이어고, 그러면 이제 구조죠. 두 번째 방법이 문장 구조를 활용하는 거야. 근데 문장 구조가 다 같아. 자, 보면 여기서 목적어를 부사어에게, 자, 목적어를 부사어에,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자, 됐어요. 자, 요 정도 가려지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가 부사어 역할을 한 거지. 이것에 직위를 건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앞절이긴 하지만 뭐뭐에 걸었다는 느낌은 비슷한 거지. 자, 그래서 2단계도 쓸 수가 없었어요. 1. 유의어 쓸 수 없고, 2. 문장구조 쓸 수 없고, 뭐밖에 안 남았어? 뭐 남았어요? 필수 성분 속성. 필수 성분의 속성. 자, 그럼 보세요. 자, 나는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걸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너 사람에게 걸었는데요, 그건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통용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얘를 잡아야 돼. 목적어. 목적어의 의미 유사성을 잡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회사의 장래. 그럼 회사의 미래죠. 근데 객관적 미래라기보다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지만 희망과 기대를 걸고 너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미래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내포한 게 뭐예요? 바로 승부죠. 승부 이기면 희망찬 미래.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건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 사전입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몇 번임이고 몇 번임이고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푸셨어야 된다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의 문맥 추론 패턴에 이거 문제 가득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요. 나머지 보세요. 자, 여기서 생애, 목숨, 유사하죠. 이렇게 두 개 묶어 치우는 것도 방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묶어 치워. 그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걸었어. 내 직위는 내 생애일 수도 있지. 내 목숨과도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 8번. 자, 8번은 이론 문법의 피동 표현입니다. 자, 근데 피동 표현 중에 보기에서 친절하게 해줬어. 그래서 여러분 낯선 출제를 할 때는 이렇게 보기가 다 알려줘요. 근데 이론 문법 풀면서 피동 나 알아. 그리고 선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기 보기에서 준 꿀정보이자 조건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사실 보기를 보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돌파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부분에서 문제 7번까지 풀면서 7개를 풀면서 시간 너무 지체한 거야. 그래서 쪼들렸던 거지. 그래서 나 이거 피동은 알아. 그러면서 여기 보기를 안 보고 선지로 갔을 확률이 있어요. 아니면 보기를 봤어도 눈으로 후룩 이렇게 해버렸거나. 왜? 빨리 풀려고. 네, 그러다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피동 표현에 대한 앞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아는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자, 이런 피동 의미보다는 뭐뭐하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자,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근데 이건 피동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뭐뭐하게 되다도 피동이에요. 여러분, 블러블러게 되다도 피동 표현인데 과정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할 거 없이 게되다를 잡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잘 읽혀진다 해서 그냥 무조건 게되다를 넣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의 뜻이 뭔지 먼저 생각해요. 자, 이 책이 잘 읽혀진다? 이걸 보고 이중피동이네. 비문법이 이게 비문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물론 읽혀지다가 정말 피동이면 이중피동의 잘못된 문장이겠죠. 근데 이걸 바른 의미로 보는 문장도 있으니 읽히다를 사동으로 쓰고 이 책이 널리 남들에게 읽어지고 있다라는 의미 이해되십니까? 이 책이 남들에게 읽히고 있다고요. 예,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피동의 개념이 아니라 읽히고 읽다 그 행위를 널리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거를 읽고 있다라는 거지. 널리 베스트셀러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잘 읽혀진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중피동이면 틀리겠지만 읽히다를 사동으로 쓰고 어디다를 붙여서 사동 한 번에 피동 한 번에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문장이다를 가정하고 출발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사동 한 번에 피동 한 번의 문장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책이 잘 읽혀진다는 자, 어떻게? 뭐뭐하게 되다. 사람들한테 읽다라는 것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읽게 되다의 피동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동 의미, 그리고 그 사동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 2번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 이거는 우유 입장에서는 그냥 피동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서술절인데 보세요. 써지다. 글씨가 써지다. 이연필은. 자, 이거 우리 기본서 예문이기도 하죠. 서술절 속에 글씨가에 대한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써지다의 직결주어는 글씨다입니다. 글씨가. 그러면 글씨가 쓰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번하고 4번은 아주 일반적인 피동 표현입니다.
2번과 4번은 일반적인 피동 표현.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여기서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이거는 잘 가게 되지가 않는다. 게되다가 그대로 들어가죠. 근데 1번 고르신 분들이 많던데 이게 이 책이 잘 읽게 되다.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동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사동이라는 걸 알아보느냐가 핵심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게되다를 넣어서 그 가게에 잘 가게 되지 않아요 라고 잘 치환해서 3번을 골라주는 게 이 문제 푸는 법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런 식은 융통성을 좀 원하고 순발력을 원하는 문제인데 보기를 보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필요했죠.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엔 1번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자, 1번이 사동 한 번, 피동 한 번이다를 몰라서 1번에 속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의 문맥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옥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옥설을 알면 좀 더 쉽게 풀었겠죠. 빠르게. 그래서 지문 읽는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 경험을 통해 집을 고치는 경험으로 자,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이 뒤에 나오죠. 고전수필은 앞부분의 경험, 뒷부분에 깨달음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뒷부분의 깨달음은 결국에 집을 때맞춰 고치지 않으면 망가져서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자기 과오도 이것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고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나라도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기와를 바꾸는 건 고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미루고 수리하지 않으면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겁니다. 1, 2번 묶어서 바로 지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들보와 석가래가 썩었다. 집에 들보와 석가래가 썩은 것은 자, 그 자기 과오를 고치지 않아서 자기가 망가진 거죠. 그러면 이게 나라의 정치로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라가 위태로워졌다를 확대 해석한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돼?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했지? 못 고친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니와. 그리고 이 상태, 썩다 상태는 그 뒤에 고치려고 들었는데 얘기가 아니잖아요. 썩었다지. 그럼 그래서 고치려고 봤더니 안 고쳐지더라. 이래야지 뒤가 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니 그래서 이것은 결과에 대한 얘기며 그것마저도 확대 해석이다. 그래서 고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뒷부분 틀렸고 들보와 석가래가 썩었다는 건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이것도 자 자기 과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본다면 자기 과오를 자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내면의 상태가 된 것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 사자성어인데요. 사실 이 앞뒷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문맥 부분의 밑줄 부분만 봐도 우리가 성어 매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해설에서는 해설지 참고하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안만 얘기해보죠.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자, 제가 되게 뿌듯했던 게 제 저절로 어이한자의 성어 퍼즐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방향무인 나왔죠? 그래서 아나무인한 인간이야. 옆에 사람이 없는 듯 얘기한다고 이거 같은 한자 테트리스 거기에 딱 있던 단어죠. 자, 그 외에도 좌고우면 그리고 불치하문, 후생가외 모두 다 이제 저절로 어휘한자, 우월한 어휘한자에 다 들어가 있었던 속담 성어 파트 그 한 단원에 다 있던 성어예요. 자, 평이한 출제죠.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에 추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추론의 부정발문이죠? 그럼 이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추론형 문제에서 2번 문제 말이에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부정발문이어도 지문을 먼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문이 짧다고.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더 독이 될 수 있다고. 그쵸? 지문이 짧으니 지문 정리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선지로 가는 게 낫다. 근데 얘는 어때요? 자, 얘 어때요? 아, 좀 길어. 자, 그리고 바빠. 그럼 이럴 때에는 자,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문이 매우 길면. 자, 근데 선지를 정독하시면 안 돼요. 정독을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정독은 이따가 할 거야.
자, 뭐만 하냐면 선지에서 공통 키워드가 아닌 변별적 키워드만 잡으세요. 몽타주 잡지 말란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이미지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 2번에서는 배치에 따라 의도가 달라짐. 의미가 달라짐. 그 다음에 3번 이어붙인 장면들을 통해 창조되는 영화의 시간적 감각. 그 다음에 4번은 표정 연기의 실감의 극대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내용을 지문에서 찾으려면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캐치하는 거죠. 근데 공통 키워드 말고, 자, 무슨 키워드? 변별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면, 자, 앞부분에 뭐부터?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준다.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바로 속하세요. 자, 1번 지우세요. 자, 그 다음.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어떤 장면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앞에 그 얼굴이 드러내는 감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에 뭐가 배치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선지에서 뭐예요? 2번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소거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자, 즉,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 여기 영화 특유의 시간 감각이 나왔고요. 영화 특유의 시간 감각이 발생하고, 그리고 몽타주 이론 자체가 영화 이론가들은 이러한 영화 특유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즉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 한다. 그럼 몽타주 이론은 요 시간을 다루겠죠. 영화의 고유한 시간을. 자, 그러면 몇 번까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3번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확인되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문을 다 읽고 선지를 보면서 위에서 다시 찾으면 여러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변별 키워드 가지고 들어가서 지문 읽으면서 바로바로 소거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독해 알고리즘 그리고 모의고사 등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12번의 다음은 선조가 사원부에 올린 보고서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원부의 견해. 여러분,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원부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보고문이고 보고문을 보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가지고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고어가 들어있다든가 지문이 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을 때는 변별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번 효와 나라를 위한 희생. 여러분 변별 키워드 짧게 잘 그으면 안 돼. 그럼 머리가 무거워서 지문을 찾으러 들어갈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효,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충, 그 다음에 2번 시신 매장, 그 다음에 3번 전란 이후 법도 무시, 그 다음에 4번 무지한 이들과 식견 있는 이들의 윤리의 차이. 그래서 식견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다는 얘기고 이들은 더 부족하다는 얘기네. 이 정도로 부등호. 한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면 지문에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법도를 지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는 끊고. 자, 그럼 난리 전후로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기도 제 몸의 우환만 알고 부모 기른 은혜를 잊은 나머지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장을 안 하고 버린다는 얘기지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예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쭉 뒤에 검토만 하세요. 왜? 우리는 이미 알아.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가 아니라 그런 예의가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버린 거구나. 자, 그러면 답은 나왔는데 뒤에서 혹시 우리가 가다반으로 잡은 것을 전복시킬 만한 정보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빠르게. 그러면서 나머지 선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되죠.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런데 무지한 이는 더할 거다 라는 식의 발언.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어버이를 박대하면 나라에 충성할 사람이 있겠냐.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시신을 버려둔다고 해서 이게 매장의식이 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1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이걸 원데이 투데이 봅니까? 자, 여러분 이거 기출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교과서 지문이니까 정약용이 근검 절약하라고 자식들한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이나 기타 직렬에서도 여러 번 본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봤다고 해서 기억으로 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선지를 먼저 보지 말란 얘기예요. 선지를 먼저 보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지문을 먼저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자, 그럼 여기서 정약용은 절용을 강조했다. 절용 동그라미. 강조했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서 쭉 보고 자, 그러면 그렇게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절용 동그라미 공직자의 덕목. 그 다음
아들에게 근검을 물려줬죠. 아들에게 자 여기에 글자 두 글자를 유산으로 준다. 하나는 근, 하나는 검이요. 자, 그 다음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그래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백성을 통치하려면 청렴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의 청렴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 여기서 청심이 청렴이죠. 그래서 청심도 동그라미, 절용과 청심 같은 말.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리 적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블러블러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나중에 선제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그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서 공직자가 청렴한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죠. 최고의 지위까지 가려면 청렴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공자는 목표가 인인 반면 끊고 다사는 목표가 청렴이었다. 이는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드니 한 단계 낮추어. 그럼 여러분 공직자도 일반인으로 본 거야. 성인의 경지까지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 우리 공직자들 여기까지 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펜터치를 한 건 선지를 보고 역으로 펜터치한 게 아닙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긍정 발문일 땐 출제자가 뭘 내고 싶을까를 생각하랬죠. 근데 그것도 훈련을 해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출제자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한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 안 돼. 이런 거. 자, 그래서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디 있어? 몇 번? 1번. 1번 보세요. 공직자들은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 금품과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요게 페이크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랑 매칭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대가성이 없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도 그럼 법적 처벌이 없다 해도 하지 말랬잖아요. 자, 그 다음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글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백성들이 변화하는지 인과관계는 지문에 나온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공자가 성인의 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인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자손에게 물적 재산을 남겨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글자만 남겨줬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 자, 정부의 돈을 갈취하지 말라는 거지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도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청렴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해야지. 최고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돼? 막 이러면 돼, 안 돼?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문에 반박하랬어요? 지문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 상평통보에 대한 시조입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시조고 기출에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평등하게 모두가 처음 볼 거예요. 자, 근데 처음 본다고 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제 컬이 다 탔으면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남들도 다 모른다고 담대하게 마음 먹으랬지. 그쵸? 자, 그 대신 우리가 고전 시조들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익혔던 어떤 말에 대한 독해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볼까요? 떳떳할 상, 그리고 평할 평, 통할 통, 그러한 보배가 바로 상평통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융통성 있게 상하 없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평통보, 보배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멍은 네모지고 사면이 둥글어서 땡땡으르르 하고 굴러가면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대요. 반기는구나. 자, 그 다음 자, 어떻다고 조그만 금조각 이게 두 창이 다투거니 이게 뭐냐면 머리 터지도록 싸우니 자, 그러니 나는 아니 좋아라. 나는 아니 좋아라. 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평통보 나는 안 좋아해. 사람들은 어떤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반기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반기지만 나는 안 좋아해. 막 머리 터지게 싸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재에 대한 상평통보에 대한 일반적 반응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반가워한다. 근데 나는 아니 좋아한다 라는 반응이 대조된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표현이 될 부적절하 안 쫄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낯설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남들도 마찬가지니 읽을 수 있을 거고 출제자를 믿어. 읽으면 하니까 준 거예요. 자, 그다음 1번 조선 후기 첨예한 신분 갈등이 드러난다. 여러분 상평통보는 누구에게나 편하게 통하는. 자, 그다음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 없어요. 그냥 나는 이래라고 나의 독백이죠. 자, 그다음 화자의 심하던 내적 갈등 없어요. 남들하고 나는 다르지만 나는 일관된, 나는 그냥 얘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다음 대립적 성격의 소재도 없죠, 아까. 자, 15번입니다. 15번에 자, 이거 한자어예요. 한자어도 해설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한자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혼동어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금이 같은 애들. 그래서 도금이 같은 애들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설도 했고. 그래서 설에서 말씀설과 베풀설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은 진술이라고 했고, 그리고 니은은 설인데 진술은 잘 썼죠? 그리고 설은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설을 베풀설을 써놨죠. 말씀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 자, 그 다음 설명은 예전에 기출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디귿에서 사용 맞고, 근데 여기서 사용은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얘가 틀렸죠. 자, 그래서 제시할 때 제시를 지금 끌제, 보일시가 적절한데 절제할 제자를 썼어요. 절제할 제자를. 그래서 잘못 썼죠. 그리고 또 자, 보일시를 써야 되는데 보일시 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활용할 만한 말들의 한자어니까, 그래서 되게 희귀한 것들을 막 기출에서 보고 무서워서 이상한 한자어도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로 쓰는 한자어인데 그것을 뭘로 쓰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자몬이었던 이제 한자의 날개라는 교재를 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제 무료 특강에는 자료가 다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냐면, 기존에 이렇게 출제되었던 기출도 반영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한자어에서 한자 사전에 보면 검색 빈도가 있어요. 검색 빈도. 그러면 상용 한자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검정 시험에서 한 2, 3급 정도에서 쓰이는 한자랑 그리고 상용 한자를 넣어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단어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 16번은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꿔 쓰는 내용이었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작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시는, 희망하는 이런 의미, 기대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고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는 연체 3%의 이자요. 자, 이자의 고유어는 애누리? 애누리는 아셔야죠. 이 기출에도 출제됐고 모든 교재에 들어있었을 텐데 고유어. 그래서 애누리는 깎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자는 뭐라고? 길미라는 고유어가 있습니다. 자, 길미라는 고유어를 몰랐을 수는 있어요. 이거 몰라도 돼. 길미는 몰라도 되는데 애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출제자도 여러분들한테 길미 알길 바라지 않았어요. 애누리를 알아서 지우길 바랐지. 자, 그 다음. 자, 부서의 현재 상황을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여러분 17번. 자, 요 현대 산문은 작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같은 작가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메타적인 이해를 원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가보고 선지 보고 가에 대해서 정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나 읽고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가나를 동시에 읽어? 머릿속에서 뭐 쉐이크라도 만드는 거야? 그쵸? 가나를 읽고 나면 가나가 머릿속에서 짬뽕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서 선지 읽고 다시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모의고사 할 때 사실 다른 선생님들 이론 듣다가 문풀에서 저한테 합류하신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헉! 선생님 문제 푸는 게 너무 현란해요? 현란하긴. 여러분들 머릿속이 더 현란해. 이렇게 가를 읽고 선지 보고 나를 읽고 끝장내는 게 그게 뭐가 현란해요? 근데 이게 또각또각이지. 그래서 단계별로 스텝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풀이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독해 교재 이름이 알고리즘이죠. 그거 출판사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독해 알고리즘이라고 하십니까? 국어 교재인데 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세요?
독해 순서도 이상해요. 자, 그게 뭐냐면, 근데 나는 그거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 문제 푸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리고 각기를 해야 돼. 여러분 춤 중에 각기 알아요? 내가 각기를 할 건 아닌데. 끊어서 추고 이어야 돼. 끊어서 쳐서 배운 다음에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끊어서 동작을 배우지 않고 웨이브를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춤 동작을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치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배워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강사들은 이러죠. 자, 웨이브 하면서 자, 어때? 잘 되지? 잘 되지? 따라해봐. 막 이런다고.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춤 동작도 각각 끊어서 배우고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또 자, 1단계. 자, 하나의 문제인데 지문이 2개다. 그러면 지문을 이게 나누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긴 지문에 대해서는 비문학 지문일 때도 제가 하프까지 읽고 선지 갔다 돌아오라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해서 적응력을 높여야 된다고. 그게 이제 변화하는 공시의 대책이에요. 자, 그럼 가 보면서 펜터치합니다. 자, 여기서 저 혹독한 전짓불이 상징성이 있는 소재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살았어요. 불빛 뒤에 상대방이 어떤 편인지 알면 대답이 간단한데 누가 물어보는지 모르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극도의 공포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 가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만 끝장을 내. 가에 대해서 어떻게 끝장 내느냐? 여러분, 여기 선지에 가가 나보다면 끝장을 못 내지. 근데 가와 달리 나는인데 왜 끝장을 못 내? 자, 보세요. 1번. 나와 달리 가는. 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묶어. 그 다음에 가는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 전짓불. 맞잖아요. 1번 살았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의 동그라미. 자, 가와 달리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부정돼야 되는 거죠. 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가와 달리 이념적 대립에 의해 라고 했으니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이 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 6.25잖아요.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서 답이래. 얘가 틀린 거라는 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번을 지워야죠. 가와 달리라고 했는데 가에 나왔으니 자, 땡. 너는 틀렸어. 자, 그 다음 3번. 가와 나는이니까 먼저 가에 대해서 보죠.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를 다룸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 다음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에 극화되어 있나? 여러분, 극화는 장면적 제시입니다. 대화나 행동의 제시를 얘기합니다. 대화나 행동 제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가땡. 자, 선지 2개나 지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 여기서 상징적 장치랑 그 다음에 상호소통 여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나를 읽을 때 목표 의식 없이 읽은 사람이랑 나를 읽으면서 나는 이걸 찾아야지 하고 읽은 사람의 속도가 같겠습니까? 다르지? 그쵸? 그래서 자, 나에서 상징적 소재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져. 그쵸? 바로 찾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에 보면 여기도 전짓불이 있어요. 전짓불이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나와 달리라고 했어. 근데 이거 틀렸지? 땡. 그러면 나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1번 지워졌죠. 그럼 답 나왔죠. 몇 번? 3번이죠? 그러면 얘도 상호소통이 되지 않는, 난 작가인데 저쪽에 있는 자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모르는 막막한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의 고통 역시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취조를 당했던 경험과 같다. 그래서 답안은 몇 번? 자,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게 신박해 보이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까지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를 보고 선지에서 지울 수 있는 걸 지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를 봐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때 목표의식을 가지고 풀 수 있어서 금방 끝나. 자, 그 다음 18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자, 앞부분. 자, 알 수 있는 것은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역시나 선지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문 너무 길어. 난 못하겠어.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취.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훈련을 하면서 좀 봐야 돼요. 지문이 길어도 지문을 먼저 보고 선지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문이 좀 길 땐 변별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나은지. 근데 이건 무엇에 달려있다고? 지구력에도 달려있고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른 정보인데 아 똑같아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사람은 오히려 선지를 안 보는 게 나아. 이해됐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독해 훈련을 패턴별로 유형별로 한번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문 먼저 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 지문을. 자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지문의 상단부에서 질문이 나와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안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상단부의 이 질문의 밑줄 특정 소리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그 다음에 접속 활성화 자 그 다음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러면 과정이겠죠. 여러분 이게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끊으면서 읽었죠. 끊으면서 읽어. 자 그래서 들었을 때 구별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당 단어 의미가 정확하게 활성화될까?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 조건을 실험을 실행했다.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지 인식된다는 걸 알아냈다 미치. 자 그래서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 구별 지점까지는 읽어야지 알 수 있다. 구별 지점까지는 들어야 알 수 있다. 여기 구별되는 지점까지. 예를 들어 그런 다음에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의 해당 목록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숫자 조합 원리와 같습니다. 숫자 조합 동그라미 숫자 조합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키면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죠. 맞는 데까지가 있고 달라지는 구별 지점이 바로 뒤에 있으니 거기서 결정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뒷부분의 예시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 이게 이렇게 두 가지에서 유사점이 어디까지? n까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모두 관련 성보가 모두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부 활성화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펜터치한 다음에 지문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 너무 쉬웠어. 저는 이 지문이 너무 쉬웠다고 생각해요. 지문 길이에 비해. 그래서 지문을 먼저 읽고 성실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1번 선지 보자마자 엄청나게 허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낼 거면 선지를 좀 밑에 내려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첫 문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신호가 접속하여 활성화. 됐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임을 알고도 어때? 불안하니까 검사를 했겠지.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자기를 믿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검사하면 어떤가 볼까요? 자, 둘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려면 끝까지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같은 지점까지 들으면 되나요? 그쵸? 구별되는 지점까지죠? 끝까지 듣지 않아도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해서 발화하는 과정이 X. 알아듣는 과정이에요. 말하는 과정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전부 활성화됐다가 소거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고전문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고전문법의 지문 무엇이 나왔습니까? 용비어천가. 자, 제가 그랬죠? 용비어천가 1장, 2장과 125장만 하면 된다고. 125장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교과서에 딱 3장 나와 있다고. 125장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낼 때도 예문이 나올 때도 교과서 수록 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125장은 해석을 다 해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1000년 전에 제가 이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1000년 위 뒤에 히읗 붙어서 1000년 위에. 자, 여러분. 지금은 위가 공간적인 위지만 이때는 전이었다. 1000년 전에다. 그래서 1000년 위에라고 되어 있지만 전에.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샤. 이거 안 했어? 올인원 할 때 했죠? 정하신. 이때 자음어미 앞에서는 샤를 쓴다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샤가 있는데 자음 앞에 샤. 그죠? 그 다음에 한수의 부계. 자, 그래서 누인계곡하샤. 복년이 끝없습니다. 할 때 샤. 이때는 시어예요. 이거는 자음 앞에 샤고요. 얘는 시어를 줄여 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경천근민 하셔셔.
자, 이거는 경천근민하시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신이 이어져도 그래도 경천근민하시여. 그래서 더욱 굳으시리이다 나라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000년 전에 미리 정해놓은 곳에 나라를 세우셨으니 조상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닝금하 할 때 닝금이시여, 임금이시여.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수업했습니다. 자, 아르쇼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뭐뭐 하소서. 자, 아르쇼셔. 자, 낙수에 가서 사냥을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때도 조상만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낙수에 가서 사냥을 할 때도 조상만 믿으시게요? 라고 후대 왕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경천근민 하라고. 그러면 볼게요. 1번 기억에서 샤는 여기 샤요. 자, 높임의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되어 시어에 대응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서의 이 부분. 자,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전에 자, 이 어형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가 두 가지 어형이 있는데 해설 한번 봐주세요. 어미인 기능이 있고요. 조사인 기능이 있습니다. 어미인 기능과 조사인 기능 둘 다 써놨죠 제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 지금 이것은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라고 써놨는데 일단 이건 어미예요. 하시어의 기능을 가집니다. 자, 하시어야 뭐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경천 근민 하시어야 요거거든요. 하시어야.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도 어야, 아야 이거 있죠 어미. 그리고 어야, 아야를 줄이면 야가 돼요. 자, 그래서 어야, 아야 어미이기 때문에 서가 아니라 야에 대응되는 거예요. 어미야. 경천 근민 하시어야 더욱 나라가 굳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사였다 해도 서랑 대응될 수는 없죠. 현대국어에 서라는 조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정답 선지가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조사로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해봐. 얘 해석 다 못했어. 얘 해석 다 못해도 현대 조사 중에 서가 어디 있어요. 현대국어에서도 서라는 조사는 없거든요. 그렇게도 풀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풀면 옳게 푼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는 조사가 아니라 일단 어미고요. 어미, 어야, 아야. 그래서 대응되는 것은 현대국어의 어야, 아야, 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조사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몰라서 믿었다 하더라도 서라는 조사가 현대국어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거 아까 확인한 것들입니다. 4번도. 자, 그래서 이것은 혹격조사, 그 다음에 이것은 상대 높임 종결.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은 부정발문이죠? 자,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부합이랬어요. 단순 내용일치도 있겠지만 내용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추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아, 내가 지문을 먼저 읽을까? 선지를 먼저 읽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 지문이기도 했고 그죠? 뭐 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이니까 선지 키워드를 가져갈까? 그럼 가져가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저랑 맞나 한번 보세요. 선지 변별 키워드를 잡는다면 뭘 잡을까? 공통 키워드를 잡지 말고 이 문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이면서도 지나치게 반복되지 않을 것. 그래서 1번에서 믿음의 체계 잡지 말고 저는 변별 키워드를 잡으랬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워드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1번 검증되지 않은 지식, 2번 사실로 수긍한 것, 그 다음에 3번 변별이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부분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밑줄 선지 하나 나왔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믿음의 체계를 구성해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의식의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그 동원된 지식인은 모두 다 사실 체계든 아니면 믿음 체계든 여기에 들어갔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사실인 줄 알았다예요. 이것도 선지 정보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세계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세계에서는 두 체계를 명백히 구별할 수는 없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1번, 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믿음 체계죠. 사실 체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적어도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 의식 세계에선 명확하지 않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온 정보죠? 자,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이 되면 여러분 뭘 구성해요? 사실이 아닌데?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쭉 이제 내용 일치라든가 뭐 일반 추론이라든가 이런 차이점도 설명해 가면서 20문제를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하니까 여러분들의 욕구만큼 한 선지 한 선지 자세하게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법이나 문풀법에 치중해서 해설을 했고 오히려 그런 문법이나 규정이나 어휘나 한자의 상세 정보는 해설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방직 7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까지 약점 보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독해 훈련은 계속 해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독해를 한 문제라도 틀리셨다면 11문제 중에 단 한 문제라도 틀리셨다면 양을 조금 늘려주세요. 여러분 11문제 55점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다 맞는다면 나머지 문법과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의껏 이론을 튼튼히 준비했을 때 합격점까지 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의 경험을 떠올리지 마세요. 수능 때 내가 3년 내내 했는데 독해가 안 됐어. 수능 때 3년 내내 했는데 그래도 나는 뭐 3등급이었어. 그래도 나는 뭐 2등급이었잖아. 뭐 그래도 4등급이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2등급은 훌륭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난 3, 4였잖아 라고 생각해서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잘못 배웠을 수 있고 훈련 방법이 틀렸을 수 있어요. 혼자 많이 풀다 보면 나아지는 거 수준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개선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발문별로 유형별로 패턴별로 정리하는 제 강좌 중에는 독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독해 알고리즘으로 20패턴으로 쫙 보시면서 내 약점 패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패턴을 기출이 됐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지들이 됐던 예전에 풀었던 걸 꺼내서라도 다시 그 약점 패턴을 막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첫째, 독해 훈련을 약점을 찾아서 한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모의고사를 좀 수준 높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한다. 필요 이상의 어려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의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걸 제일 어려운 걸 푸시면 되죠. 제 거 푸시면 돼요. 자, 말 더듬는 거 봐. 이런 얘기 하려니까 막 입이 막 간지러워가지고. 자, 어쨌든 제 거 어렵다, 필요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보시면 아, 이거를 미리 풀었으면 국가직 때 좀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 지방직 때까지 제 모의고사 안 풀어보셨던 분들은 풀어보시기 바라고 제 무료 특강도 많아요. 문법이나 규정이나 어휘나 한자나 무료 특강 많으니까 무료 특강의 전체 보기를 누르셔서 쭉 보면서 듣고 싶은 제목을 가진 무료 특강들을 챙겨서 들으시면서 지방직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